자, 지상권의 법적 성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용익물권이잖아요. 담보물권도 마찬가지고요. 용익물권 전체적으로는 특징이 일단은 타물권이죠. 타인의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려주면서 상호간에 청산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익비 같은 경우 이제 상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용익물권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서 뭐에 대해서요?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용익물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우리 본권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해서도 행사할 수 있지만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초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데 지상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권이니까 당연히 처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상권 자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양도하는 거죠. 담보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임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담보 제공하는 방법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그 지상권 존속기간 중에서 사용수익의 범위는 소유권에 준하는 정도로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도 설정을 해서 돈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료 있죠? 지료. 지료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상한 경우에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제 그 설명이 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상으로 했다. 그다음에 무상으로 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지료에 관해서요. 유상의 경우에는 이거 등기할 수도 있어요. 이 등기한 경우와 안 한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병에게 지상권이 양도가 됐을 때 지료가 등기됐으면 당연히 여기도 지료가 있는 유상의 지상권이 되겠지만 지료가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긴 무상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어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료의 증감 청구도 여기다가 할 수 없는 거겠죠. 이래서 지상권까지 해서 성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24페이지 보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사용권이다 보니까 혹시 지상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다. 그러면 자기 소유물에 자기가 사용권을 갖는 건 소유권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거 하고요. 또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물권입니다. 본질적인 의미의 물권이에요. 전세권을 제외하고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는 물권들이잖아요. 전세권은 한국에만 있죠. 이 지상권은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양도하고 상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금지 특약 같은 거 하게 되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토지 사용권으로서 용익물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토지 자체에 대한 권리인 거예요. 근데 토지의 사용 목적이 뭡니까? 토지의 사용 목적이 갑소유 타인의 토지를 요거를 사용을 해서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을이 건물이 멸실이 돼도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한 지상권은 같이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를 이용을 해서 건물을 갖겠다는 겁니다. 건물 소유가 주 목적이 아니라 토지가 주 목적인 거예요. 토지 사용권이 주 목적이다. 그 얘기가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니은에 나오죠. 토지가 존재한다면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기존의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 범위 한번 보시죠. 밑으로요. 그 디귿도 위에 있는 디귿도 좀 중요한 자주 나오는 판례네요. 그래서 임목에 대한 벌채권 확보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벌채권이 소멸했어도 지상권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요 위에 있는 나무들 있죠? 나무 심거나 뭐 이런 거 해서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토지 사용권을 얻고 여기 지금 벌채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30년을 했다. 근데 나무 심어서 10년 만에 나무를 다 베냈다라고 하더라도 존속기간 남아 있는 거죠, 지금요. 존속기간 남아 있으면 나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심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건물 멸실됐다. 그럼 건물 다시 지으면 되는 거죠. 존속기간 내에. 그래서 벌채권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지상권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밑으로 3번으로 가시면요.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 돼? 토지 사용 범위는 토지 전부 또는 일부, 뭐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전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상하 공간 이쪽도 쓸 수도 있고요. 일부만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에 일필토지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고 디귿에 지중해 또는 공중의 일정한 공간만을 객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번에 보면 지상권자의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도 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의 효력은요. 지상권의 효력은 거기 282조에 보니까 지상권 처분이죠.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래서 양쪽 가로 2번으로 갑니다. 1, 2, 3번 다 체크해 놓고 넘어가시면 되죠.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동의받는 거 아닙니다. 동의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다.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뿐이고요. 자, 이는 편면적 강의 규정이다. 양도, 임대, 담보 제공 금지 특약은 모두가 무효다.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물권이에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은요. 지상권 말고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있어요. 이건 한국에만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토지의 사용 대가로서 지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지료는 약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무상의 지상권이 될 테고요. 그래서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그 이야기는 무상으로도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면은 지료 약정에 관한 등기예요.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니, 약정이 있어도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당사자 사이엔 채권적 효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는데 제3자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니은에 지료를 약정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전득한 자에 대해서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어서 지상권의 전득자는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것이 되고요. 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요즘처럼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됐다. 그럼 지료 감액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경기가 활성화돼서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 그럼 지료를 또 증액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최초의 지료를 뭐 1,000만 원으로 정했다라고 해서 30년 내내 1,000만 원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래를 향해서 뭐 경제사정 변동이라고 보는 거죠. 거기 뭐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토지에 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 변동으로 이걸 그냥 한꺼번에 앞으로는 경제사정 변동, 이게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런 개별적인 규정이에요. 이때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래를 향해서 증감을 청구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형성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2번에 증감 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매분 소증자 들어가는 청구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성권인데 그러면 형성권이면 증감 청구 즉시 효과가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아니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지료에 증액을 청구했어요. 7월 1일 날 증액에 청구했는데 지상권자인 사용수익권자가 반발을 해요. 그럼 소송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청구 뭐 1,000만 원 올려달라 라고 청구했다. 그랬더니 소송을 해서 12월 1일자로 판결이 났습니다. 올려줘라 라고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판결 난 때로부터 증액이 아니라 판결이 있었지만 뭐죠? 이거 증액해줘라는 얘기예요. 형성권의 그 효력이 그겁니다. 판결은 12월 1일자로 있었지만 증액 청구한 때로부터 증액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상대방이 지료 증감 청구에 대해서 다투는 때는 법원 판단에 따르겠지만 증감의 효과는 청구 시 효력,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7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연체는 아니에요. 연체는 아니지만 혹시 여기서는 이제 1,000만 원씩이었는데 1,000만 원 더 올려달라 그래서 2,000만 원이 됐다. 근데 이 기간 중간에 지료 안 주고 있었다. 근데 한꺼번에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액의 효과는 이때부터 발생하니까 판결이 나게 되면 한꺼번에 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 2, 3, 4가 그 내용입니다. 종래에 치료액을 지급해도 치료 연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치료가 연체되면 그래요. 치료의 연체가 장기적으로 치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이 소멸 청구권도 형성권이잖아요. 매분 소증자 들어가는 청구권이죠. 여기서 소멸 청구로 지상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여기는 옆에 하나 써넣어 주세요. 말소 등기 없이도 즉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라 하면 연달아서 2년을 안 낸 게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액이 2년분에 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 건요. 2년의 치료라고 하는 거, 치료 이거 자체는요. 왜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건 물권이 아니에요. 당사자끼리 주고받기로 한 채권이거든요. 이 채권이다 보니까 그러면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게 채권인데, 갑하고 을이 있는데 여기다가 지료를 1년 연체했고 토지 소유권이 병에게 양도가 되는 과정에 여기다가 또 1년을 연체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자, 사용수익권자 입장에서는 2년을 연체했지만 갑에게 1년 연체했고 병에게 1년 연체한 거예요. 지료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연체했다. 합해서 2년이 됐다라고 해서 여기서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물권과 채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1번의 판례가 그거죠.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한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무상의 지상권 설정 가능하다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판례 보면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서 토지의 교환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무상의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용수익할 목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저당권의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이때 그 지상권은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보존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러한 지상권은 토지의 교환가치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저당권의 담보가치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후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소멸 보시죠. 128페이지요. 지상권은 토지가 멸실, 포락됐다. 그러면 지상권 당연히 소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상권자의 지상권의 특유의 소멸 사유도 있어요. 지상권의 소멸 청구 있죠. 예, 소멸 청구. 이건 지료 연체로 인한 경우에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년의 지료 연체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88조의 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인데, 혹시 이제 이 지상권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 봤듯이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을이 지상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을이 이 지상권으로 인해서 지상권 자체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고, 여기에도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료 연체 등을 이유로 지상권을 소멸시키겠다. 그럼 지상권 소멸시킨다는 얘기는 이게 소멸이 되면 저당권자 손해가 생길 수 있고,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을 철거해야 되니까 이 저당권자 소멸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을 청구를 할 때는 이 사실을 여기다 전부 통지해 줘야 됩니다. 얘한테 통지하는 이유는 저당권자 빨리 돈 너 받을 거 있으면 회수해 라고 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되죠. 시간이 좀 지나야
지상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수목 등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권 자체의 저당권 아니면 건물 등의 저당권 얘기하는 거죠.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렇다는 얘기는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상권 스스로 포기할 수 있고요. 약정 소멸 사유가 발생을 해도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어떤 사유가 있으면 지상권을 서로 포기하기로 지상권을 소멸시키기로 특약이 있었대. 그러면 그 특약에 의해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상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당연히 지상권자는 목적물 돌려주고 지상권 설정자는 뭐 기타 다른 어떤 서로 주고받을 거 있으면 주고받는 거겠지만 혹시 지상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을 했는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상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했는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이때는요.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서 소멸했는데 지상물 이거 띄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때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게 계약을 좀 갱신 좀 해주시죠 라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갱신 청구권은 그냥 청구권입니다. 단순한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갱신 청구에 응해서 갱신을 했다. 그러면 30년, 15년, 5년이라고 하는 존속기간으로 다시 갱신하면 되지만 혹시 거절을 했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니까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거죠. 매수 청구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바로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 지상 건물은 어떤 상태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격하게 얘기하면 이거 그발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지 발사계 같이 생긴 건물이라도 있기만 하면 청구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 지상물 매수 청구에서도 이제 이 얘기 한번 나오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도 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이 건물을 나쁘게 표현을 했다. 가백에 전혀 가치가 없는 걸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그럼 미등기 무허가 불법 건물이다, 철거 대상 건물이다, 그래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매매 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매수 청구권 거기 지상권이 소멸한 때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여기서 소멸한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소멸한 때 밑에다가 기간 만료라고 써놓으세요. 물론 밑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소멸한 때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 설정자가 원치 않을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건물은 무조건 사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갱신 청구요. 거기 제 283조 1항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한 때는 갱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참 제 2항은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을 원치 않을 때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건물은 어떻게 된 것이냐? 건물은 당연히 매수 청구해야 되죠. 건물은 어떻게 뭐 철거할 방법이 없잖아요. 회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갱신 청구권 동그라미 1번에 그거 줄치시고 니은의 단순한 청구권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절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거기는 니은으로 줄칩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입니다.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곧바로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런데 디귿에 보면은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지상물 철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 또는 지료 연체 기타 지상권자의 귀책 사유로 지상권 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다라고 했는데 그래요. 기간이 만료돼서 갱신 청구할 수 있는데 갱신 청구를 하지 않고 이거 대신 둘이 합의에 의해서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가 됐다. 이게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지상물 철거 합의가 있었다. 그럼 그건 무효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포기 특약이거든요.
근데 존속 기간이 만료돼서 갱신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합의했다. 그럼 이건 유효인 거죠. 철거 합의가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지상물에 철거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무효라고요. 이거는 무효지만 기간 만료로 갱신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합의했다. 그러면 이거는 유효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상권자의 수거권과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 이번에 이제 지상권자가 수거해 가려 그럴 때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또 매수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해서 원상에 회복해야 되는데 전항의 경우 수거해 나가려고 할 때 제2항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거기 설정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가. 그러니까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서 소멸했을 때는 이쪽에서 청구하겠지만 기간 만료가 아닌 경우, 기간 만료도 물론 포함합니다. 이 경우에도 회수해 가려고 하면 얘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야, 팔고 가라고 해서 얘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매수 청구권도 일종의 매분 소중자 들어가는 청구권 아닙니까? 형성권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이요.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매수 청구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거 우리 집에서 내려오는 가보예요. 자선 만대 물려줄 거예요. 그럼 또 거절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양쪽 가로 3번 지상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해서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배타적 지배권자이기 때문에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특수지상권이죠. 이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요. 법정지상권하고 약정지상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 약정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취득이 되고, 그래서 먼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먼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의리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었다고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었고 토지에 대한 사용권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세 가지 원인이 생겨요. 먼저 민법 제305조 전세권 설정과 법정지상권, 그다음에 두 번째 민법 제366조, 그다음에 관습법 이렇게 나누어져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 요거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누면 되죠. 이게 민법 규정에 의한 거니까 이런 원인에 의해서 요거 원인은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요 원인에 의해서 결론으로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정은 다르지만 여기서 나타난 이 모습하고 여기서 나타난 이 모습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당사자만 다른 거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여기는 처음부터 토지 사용권이 있었지만 여기는 토지 사용권이 지금 없잖아요. 그럼 지상 건물 철거해야 될 것이냐? 아니란 얘기죠. 이때 A한테는 토지 사용권이 그냥 바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여기는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관습법은 그럼 뭐냐? 기타 처분행위거든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처분행위가 있을 때 그러면 이거는 민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인 것이고 이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에 관한 거죠. 요거는 우리 전세권에서 요거는 우리 저당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데 모습은 이거예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었고 여기 305조 잠깐 보시면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은 상태다 그런 얘기죠. 여기다가 먼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럼 전세권자 을은
당연히 이거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을 해야 돼. 또 이것도 사용해야 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 이게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런 모습이 중요한 거고요. 366조는 뭐냐면 저당물이 경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소유 토지, 갑소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거나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366조의 법정지상권이에요. 이 저당물이 경매가 됩니다. 이게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경매가 돼서 하나만 경매될 수도 있고 다 경매될 수도 있잖아요. 두 물건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때도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법정지상권이고요. 그러면 기타 처분행위 뭐냐? 저당물 경매가 아닌 기타 처분행위죠. 갑하고 있었는데 기타 처분행위, 건물만 팔았다 아니면 토지만 팔았다 이럴 수 있죠. 아니면 둘 다 팔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래서 결국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해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 처분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뺑 돌아가면서 보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죠? 이거 305조, 366조, 300 기타 처분행위 등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동일인 소유였다가 달라졌고요. 동일인 소유였다가 달라졌고 동일인 소유였다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무조건 부여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법 규정에 의한 것 전세권 설정과 또는 저당물 경매 나오고 특별법에 의한 법정 저당권이다. 이거는 특별법에 의한 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하자. 그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임목 저당권도 있거든요. 이거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366조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366조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하고 똑같은 거고요. 요거 두 개는 강행 규정이에요. 305조하고 366조 요거 두 개는 우리 민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배제 특약도 가능해.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131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3번에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거는 우리 저당권에서 또는 전세권에서 나올 거예요. 이건 전세권에서 한 번 더 나올 거고 이건 저당권에서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거기서 다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여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니까 뭘 보라는 얘기죠. 이거 기타 처분행위 이거 보겠다 그런 얘기죠.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기타 처분행위가 있었다. 이걸 보는 건데요. 자, 그 양쪽 가로 2번에 성질 보시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처분도 각각 별도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판례에 의해서 확인됐다. 우리 어떤 소유의 개념이, 부동산의 개념이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나라의 개념과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성립요건, 토지와 건물이 처분행위 당시 동일인 소유로 있어야 된다. 동일인 소유에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했습니다. 동일인 소유에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한다. 근데 처음부터 동일인 필요는 없다. 그러고 해서 거기 토지와 건물은 원칙적으로 동일인 소유로 등기까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 이때 이 건물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물하고 똑같이 그 바로 오케이예요. 지상 건물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도 가능하고, 니은에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만 동일인 소유면 되지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갑이 자기 토지 위에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였을 수도 있지만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제3자 병이 지은 건물을
갑이 샀다. 그래서 동일인 소유를 맞춰놓고 팔았다. 이런 경우에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 좀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즉 매매 기타 사유는 저당물 경매가 아닌, 즉 366조가 아닌, 즉 저당물 경매가 아닌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거 나올 겁니다. 기억의 첫 번째 줄에 매매 동그라미 증여, 다음 줄에 대물 변제, 공유대지 분할, 강제 경매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만 디귿에 보시면 환지 처분 동그라미 X에 놓습니다. 환지 처분 대상 아니에요. 환매 특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들어가는 거 두 개. 요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성립시키는 처분행위가 아니다. 요거 두 개 좀 요거 남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배제 특약 요거 두 개는 강행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뭐 규정 아니니까 강행 규정이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고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배제 특약 불가능하다. 요거 305조와 366조에 관한 건 배제 특약이야. 포기 특약 못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건 포기 특약 할 수 있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포기 특약은 대체적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아니면 지상 건물에 철거 특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지상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상 건물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뭐 토지 사용권 같은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상 건물에 철거 특약이 있었다 그러면 토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약으로 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포기 특약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기억이에요. 이 기억에는 B를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했다고 해서 뭐든지 다 포기 특약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지상 건물 철거하고 그 소유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 그럼 이건 건물 철거 특약이 아니라 새롭게 쓰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니은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원래 토지 사용권은 지상권 아니면 임대차가 그 토지, 물론 전세권도 있지만 보통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짧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은 지상권 아니면 임대차로 하는데 여기는 그냥 임차권 가지고 지상 건물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 같은 거 말고 그냥 임차권으로 소유할게. 그러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포기 특약 방법은 두 개예요. 지상 건물 철거,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에요. 근데 모든 철거 특약이 다 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포기 특약이냐?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위에 있는 B에 줄치고 왔죠. 자, 그래서 거기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을 위해서 대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지상권 말고 임대차, 임차권을 갖겠다라고 의사표시가 있었던 걸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효력입니다. 그 판례는 나중에 우리 좀 더 보기로 하고 지금 설명은 다 한 겁니다. 효력입니다.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법률 규정에 의한 187조 적용되는 거잖아요.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뭐죠?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 준용한다. 이건 뭐냐면 존속기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미 지상 건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상 건물 구조 종류에 따른 최단 기간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지료는 어떻게 할 거냐? 약정 지상권의 경우엔 지네가 합의로 지료를 정하든 안 정하든 하겠지만 이거는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다음 페이지의 내용이 134페이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걸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또 지료는 당사자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지료를 결정한다. 즉 유상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그 디귿 밑에다가 화살표로 해갖고 그 밑에 있는 6번 있잖아요. 6번을 거기 순서대로 놓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 법원의 지료 결정을 전제로 법정지상권자의 지료를 요구하는, 지료를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지료가 얼마입니까? 당사자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료가 얼마입니까? 라고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아예 법원에다가 지료를 지급하라고 해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지료를 결정해 주죠. 니네끼리 합의가 안 됐으니까 지료는 1,000만 원 언제까지 지급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방에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한 얘기인데 동그라미 4번 또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어서 지료에 관한 내용 자체가 없다. 그럼 지료가 결정이 안 됐다. 그럼 줄 돈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료 체납은 있을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유상으로 하되, 그렇죠? 유상으로 하되 당사자 합의로 지료를 결정해야 되는데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해야 돼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태만해서 합의도 안 하고 소송도 하지 않았다. 그 소송은요, 지료의 확인도 또는 지료 지급 청구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그럼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스스로 줄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이후에 건물이 개축 또는 증축이 됐대. 그렇다고 한다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었다. 지상 건물이 철거가 돼도 토지 사용권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상권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법정 지상권도 똑같습니다. 성립 원인만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먼저 취득하고 건물이 생겼느냐, 아니면 건물 때문에 토지 사용권이 생겼느냐, 요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후에 건물의 개축 또는 증축되는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다시 짓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유지가 돼요. 다만 그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한정이 된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취득할 당시에 이 건물이죠. 이 건물이 목조 건물이었다. 그럼 그 다음에 지은 건물이 혹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존속기간은 15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135페이지죠. 135페이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법률관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느냐.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있는 상태다 그 얘기잖아요. 동일인인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었는데, 자 법정지상권 갑소유 토지라고 한번 할게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그냥 설정을 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설정해 준 게 됐다. 이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이때 을의 권리는요. 을은 건물 소유권이 있죠. 건물 소유권이 있고 토지 사용권이 있습니다. 이거 분리처분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분리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을이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이 건물을 병에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 병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한 거 맞아요. 하지만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취득했느냐? 토지에 대한 사용권, 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했습니다. 모양이 영 안 예쁘죠? 이 경우에 병은 건물에 대한 요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토지에 대한 사용권, 이건 취득했느냐? 이건 취득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취득했지만 토지에 대한 사용권 아직 취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을 매도를 했다. 매도하면서 분리처분하겠다, 아니면 뭐 건물만 매도하겠다, 아니면 같이 처분하겠다,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만 매도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취득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매도하기로 하는, 요거에 대한 매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병은요, 그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정도는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위 정도는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승계인에게 지상건물 철거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거 요구하지 못한다. 물론 이제 거래 방법은 건물을 매도하면서 토지 사용권도 같이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 건물은 매도하면서 토지 사용권은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 나한테 지료 또는 차임 얼마씩 내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거 지상권 자체 임대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아무 얘기 없이 건물만 팔았다. 그때 토지 사용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토지 사용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병한테 너 누구야? 왜 내 땅에 네가 사용 수익하고 있어? 나가. 철거 요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또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혹시 얘가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었다 라고 하면, 저당권의 효력에 의해서 이게 주된 권리고 종된 권리라고 보는 거죠. 저당권의 효력에 의해서 경락인은 무조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매였냐 매매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거고요. 이 자체의 특성을 보시면요,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처분하기 때문에 혹시 소유권이 A에게 양도가 됐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등기 없이 지상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데 양쪽 가로 5번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 권리 변동. 그래서 1번에 법정지상권과 건물의 소유권은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토지만 양도가 됐을 때, 이거 얘기하네요. 토지 양도됐을 때 이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이후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제3자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 을이죠, 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물론 그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매매 등의 처분행위로 건물이 양도가 됐다. 이번에는 처분행위 매매예요. 경매는 밑에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분리처분도 가능하고 같이처분도 가능한데 아무 얘기 없이 건물만 양도했다 이런 거예요. 이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승계는 부정한다라고 해서요. 니은에 보시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등기 없이 건물만을 양수한 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승계하지 못하고 지상권은 당초의 지상권자에게 유보가 된다. 즉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양수인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C에 법정지상권과 권자가 소유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려는 채권적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봐서 지상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정도는 갖추고 있다라고 봐서 그 지상건물의 양수인은 채권자 대의법률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 및 지상건물의 양도인에게 법정지상권의 설정 등기 및 이전 등기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 나한테 지상권 이전해 줘야지. 그랬더니 얘한테 아직 지상권 등기가 안 돼 있네요. 그럼 대위에서 갑한테 야, 너는 여기다가 지상권 설정 등기해주고 너는 나에게 이전 등기해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병은 건물은 소유하고 있을 때 토지 사용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토지 사용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이죠.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등기 없는 건물 양수인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철거 청구 옆에다 불가 써놓고요. 부당이득이에요. 토지 사용료죠. 병이 토지를 사용하는 건 부당이득이다. 자, 그다음에요. 동그라미 4번은 지상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럼 이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에 의해서 경락에는 무조건 토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구분지상권이 나오네요.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그냥 법조문 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기 137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줄쳐야 됩니다. 상하 범위 줄쳐 놓으시고요. 상하 범위. 그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그래서 그것도 줄칩니다. 그 위에 보니까 수목 없죠? 수목. 딴 데는 다 수목이 있었는데 여기 수목이 없네. 279조에는 수목이 있었는데 여기 수목 없어요. 위에다 써놓습니다. 수목 X.
그 상하 범위를 정해야 되고요. 자, 이거는 구분지상권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토지에 대한 사용권, 지상권을 통해서 건물 지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일정한 공간, 고압선 같은 거 지나가게 아니면 여기에 지하철 같은 거 이렇게 지나가게 이렇게 상하의 일정한 공간이죠. 그래서 범위를 정하라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지상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메타까지 이거 정하라는 얘기예요. 지하 깊이 몇 메타부터 몇 메타까지 이 공간을 정해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때는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여기 전원의 승낙도 동그라미 쳐놔야 되고요. 이 경우에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제3자는 지상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혹시 이제 지상권을 여기만 설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지상권자가 있을 수 있죠. 지상권자 A가 있었다. 그럼 A는 나 이만큼 사용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상권 설정하려면 얘한테 동의받아야 되죠. 근데 얘가 혹시 여기다가 B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 이 토지에 대한 사용 가치를 담보를 제공했다. 그럼 얘도 손해 생길 수 있잖아요.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용 범위가 무제한인 경우와 사용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는 토지의 사용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용의권자와 얘하고 이해관계 가지는 다른 사람, 즉 그 용의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자에 다 동의받아야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에 분묘는 묘지 얘기하는 거죠. 예, 묘지 얘기하는데요. 예, 이 분묘기지권은 우리 문제풀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분묘기지권이 장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제풀이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건드려 주겠습니다. 이제 넘겨보시면 지역권이 나옵니다. 지역권 139페이지.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